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임상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트라우만 팁 앤 트릭. 여러분께 트라우만 임플란트의 임상 팁을 알려드릴 이안 맨하튼 치과 함대원 원장입니다. 네, 임플란트 주위염은 모든 우리의 환자들 중 대략 20% 이상의 환자가 경험한다고 알려져 있는 임플란트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임플란트 주위염이 일어난 부위를 분석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한 저만의 팁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치료한 환자가 문제를 가지고 내원을 했을 때 일단 우리는 모두 당황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주변에 염증 소견을 보이고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 하지만 먼저 생각하여야 할 점은 그 임플란트를 우리가 세이브할 것인가? 아니면 제거를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감별 진단이 반드시 먼저 행해진 다음에 우리가 다음 단계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임플란트의 문제점은 우리가 세 가지 단계로 일단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임플란트가 왔을 때 뭔가 정상적이지 않고 임플란트 주변에 잇몸이 부어 있고 피가 나고 프로빙 뎁스가 깊고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먼저 세 가지 단계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보시는 대로 첫 번째는 에일링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임플란트가 문제는 있으나 티슈에 그 문제가 주로 집중되어 있으며 클리니컬하게는 임상적으로는 환자나 우리가 봤을 때 사용상의 문제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됐을 때 우리가 페일링 단계라고 합니다. 이 페일링 단계라고 하는 것은 점차적인 보온의 소실을 가져오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임상적으로는 어떠냐? 임플란트는 전혀 동요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연치와 임플란트의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이 모빌리티입니다. 자연치아에서는 보온이 점점 가라앉고 내려감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증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빌리티 1, 2, 3 이렇게 구별을 하지만 임플란트는 아세인티그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온과 직접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온 소실이 가져오게 되더라도 1mm, 2mm 정도의 보온과만 직접 접촉이 되어 있어도 모빌리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페일링 하는 단계를 구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프로그레시브한 보온의 디스트럭션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환자를 보았을 때 뼈가 20%, 30% 흡수돼서 없는 상태이지만 이것이 프로그레시브한 것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감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항상 저 같은 경우는 환자에게 첫 번째 하는 질문은 제가 하지 않은 임플란트인 경우에 언제 하셨습니까? 그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도 임플란트 주변의 보온은 내려갑니다. 알브렉슨의 임플란트 성공에 대한 지침을 보면 첫 1년 사이에 대략 1.5에서 2mm 그 생물학적 폭경으로 당연히 내려가는 길이를 얘기하죠. 안정이 된 다음에도 1년에 0.2mm 정도의 보온 흡수는 정상적인 범주로 생리학적인 변화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플란트가 10년이 지났을 때는 우리가 첫 해에 1.5에서 2mm, 0.2mm 곱하기 10mm 하면은 2mm, 대략 4에서 5mm. 그러면 절반가량의 보온이 없어져 있겠죠. 그러면 이 상태는 프로그레시브한 상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페일링이 의심되는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엑스레이나 CT를 당일날 찍어 놓으시고 환자에게 1개월, 염증이 심한 경우는 1개월, 특별한 어떤 뮤코자 쪽의 염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간단한 치주 처리 후에 3개월 후에 내원을 반드시 권하셔야 됩니다. 3개월 후에 엑스레이나 CT를 다시 동일한 방향으로 찍어서 확인을 하셔서 그 기간 동안에 보온이 내려가고 있는 양상이 관찰이 된다면 이것은 페일링 하고 있는 임플란트입니다. 세 번째는 이미 페일한 임플란트입니다. 이미 임플란트가 흔들린다는 얘기는 그냥 손으로 빼도 될 만큼 임플란트는 소실이 된 단계와 같은 단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염증과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방법으로 치료에 접근을 하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임플란트에서 생기는 염증의 이디올로지는 그럼 무엇인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페일한 경우, 우리가 슬라이드 상에서 제일 밑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미 빠진 임플란트, 모빌리티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미 빠진 임플란트와 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일단 기능상으로 임상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에일링이냐 페일링이냐를 감별을 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이 치료를 하시고자 할 때는 치료의 목표를 먼저 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실패하거나 염증이 있는 임플란트를 치료를 했을 때의 목표는 1, 2, 3, 4에서 보시는 것 같은 4가지가 다 됩니다. 치료의 방향이 첫 번째는 다시 오세인티그레이션을 회복을 시키느냐, 우리가 GBR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임플란트를 처음 심었을 건강한 당시의 임플란트로 완전히 회복을 시키는 아이디얼한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오세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이미 소실된 본은 회복을 시키지 못한다고 판단이 되지만 임플란트를 유지는 할 수 있으며 또한 수술 과정을 통해서 치주 조직으로 어태치먼트를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상태에서 더 나빠지지 않고 유지 과정을 거쳐서 임플란트를 더 지켜보느냐 하는 과정입니다. 네 번째는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재수술을 할 것이냐. 이 4가지가 임플란트 주위염에 대한 어떤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경우에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미 수술적으로 굉장히 스케일드 되고 본 그래프트든 모든 술식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상태라면 첫 번째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임플란트 주위염에 저항성이 있는 임플란트를 쓰시면 일단 안심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아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환자들이 모든 같은 컨디션으로 온다면 임플란트에 대해서 같은 비교가 되지만 일단 환자의 컨디션도 다르고 임플란트도 우리가 다 다른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구별은 굉장히 힘들게 되므로 이러한 논문에 기초한 임플란트의 염증 저항성은 반드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임플란트들에 대해서 염증 저항성을 관찰을 했고, 일단 스트라우만 임플란트가 상대적으로 이미 메이저 임플란트들에 비해서도 대략 3배 가까이 염증에 대한 저항성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2005년에서 2010년 그리고 2018년까지 NYU와 콜롬비아 대학에 있던 시절에 이 논문이 나오기 전에는 대략 10가지에서 16가지의 임플란트들을 모두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는 각각의 임플란트에 대한 장단점도 확실치 않았던 시기고 임플란트에 대한 술식도 프로토콜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기였지만, 우리가 염증으로 인해서 임플란트가 실패를 했을 때는 우리가 클리니션 사이에서는 일반적으로 2차 수술은 스트라우만으로 그 당시에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스트라우만 임플란트는 그 당시와 표면도 바뀌고 재질도 바뀌고 모양도 바뀌었지만 현재로서 일단 데이터를 가지고 볼 때는 일단 염증에 대한 저항성은 우월함이 있다고 사료되어집니다. 임플란트의 실패의 원인은 항상 우리가 2가지로 접근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바이올로지컬한 어떤 박테리아와 연관된 염증과 연관된 임플란트의 실패, 두 번째는 미케니컬한 부분도 임플란트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철물이 부러지거나 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임플란트 자체도 프랙처가 될 수 있고, 또한 임플란트와 어바트먼트 사이에 긴밀하지 못한 어떤 갭이 있을 때는 염증을 또 허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헐먼의 논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갭이 있거나 또는 모빌리티가 있을 때는 주변 골에 염증이 반드시 함께 동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염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그렇기 때문에 이 염증에 관해서는 우리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그냥 박테리아가 들어오지만 메케니컬한 방향도 반드시 함께 고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바트먼트와 임플란트의 유격이 생겼을 때도 그 부분을 통해서 박테리아가 들어오고
결과적으로는 임플란트 주위염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페리에피컬한 엑스레이를 찍어 봤을 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엑스레이처럼 임플란트의 에이펙스 쪽에서 리전 같이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부의 골은 건강한 상태이고 티슈에서도 어떠한 염증 소견도 볼 수 없지만 엑스레이 상에서 에이피컬 쪽에 저렇게 리전이 생겨 있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옆에 치아의 자연치에서의 염증이 옮겨온 것으로 보게 되며, 이러한 경우는 우리가 디스커션하는 임플란트 주위염과는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아마도 다음번에 기회가 있다면 한 번 더 따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임플란트도 임플란트 주변을 삥 돌아서 임플란트를 따라서 본이 흡수되어 내려가 있는 모양을 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형태의 임플란트 병소를 보셨는데, 그러면 어떤 경우에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될까?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공격하고 있는 것은 임플란트 표면을 얼마나 깨끗하게 클리닝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